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과학혁명기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4차 혁명기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맞는 것만을 관찰하게 돼 있거든요. 과학적 언어로 기술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쳐버리거든요. 물론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계속 끌어들임으로써 과학의 영역이, 설명 영역이 확대되긴 하지만 수치화될 수 없는 것, 반복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과학의 영역에서 배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들, 심리적인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과학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통섭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융합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현상과 생명현상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리학자나 생물학자나 인문학자가 같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융합에 대한 요구가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관찰해라. 독단적인 이론을 앞세우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먼저 기술을 해라. 그리고 현상들과 일치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론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입장이고, 또 하나의 입장은 누구나 다 진리를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비록 그것이 피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첫 시간에 소개드렸던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태도야말로 오늘날 그 융합과학의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 과학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21세기 과학혁명의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줄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일까? 그래서 21세기를 위한 가르침, 인간, 동물, AI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인간과 동물과 AI,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도대체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분명히 의심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이전에 플라톤이나 더 이전에 호메로스 같은 사람들의 남긴 글들을 보면 인간의 상상은 2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인간의 상상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유사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건 일리아스에 나오는 얘기예요. 2800년 전에 문자로 기록된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그 대장장이 신이 나와요. 이 대장장이 신은 다리 한쪽을 저는 그런 대장장이 신인데 못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그리스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공의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 헤파이스토스하고 아테네 여신이거든요. 근데 이 신을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가 아킬레우스에게 방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신을 찾아갑니다. 특별 주문을 하러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가는데, 그래서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대장간 장면을 묘사한 구절인데, 이 절름발이 신이 손수 지은 어떤 청동 궁전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 테티스 여신이 가서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풀무를 돌리면서 대장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튼튼한 나무의 벽에 세워두려고 모두 20개의 세발솥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발솥에는 황금바퀴가 달려서 저절로 회의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바퀴가 달린 진공 청소기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거실에서. 그거 똑같아요. 이 정도면 또 말을 안 해요.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에서 풀무들을 치고 일하는 연장들 모두 은으로 만든 상자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해면으로 얼굴과 손과 튼튼한 목과 털이 많은 가슴을 씻고 옷을 입더니 단단한 지팡이를 들고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어요. 그러자 황금으로 만든 하녀들이 주인을 부축해 줬어요. 이들은 살아있는 소녀들과 외관이 똑같았고 가슴 속에는 이해력과 음성과 힘도 가지고 있었고 불사신들에게 수공예도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AI가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이 황금으로 만든 하녀들 가슴 속에 이해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영어에서는 There's intelligence in their hearts라고 해놨어요. AI죠.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이미 호메로스도 2800년 전에 AI를 상상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오디세이아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오디세우스가 20년 동안의 방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오디세우스를 알아보는 식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인 페넬로페도 거짓골을 하고 찾아온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해요. 유일하게 오디세우스를 알아보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오디세우스가 키우던 개 아르고스였어요. 그래서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는 그들에게 온화한 아버지였지만 그가 통치하던 백성들 중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개 한 마리가 누워있다가 머리를 들고 귀를 쫑긋 세우니 그것은 참을성 많은 오디세우스의 개 아르고스였다. 이 개가 20년 전에 자기를 돌봐주던 주인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그 주인한테 펄쩍 뛰다가 죽어버려요. 너무 무리를 한 거죠. 갑자기 힘을 쓴 거죠. 벌써 20년이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주인을 본 반가운 마음에 펄쩍 뛰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동물의 기억력이 얼마나 뛰어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만큼 그 동물의 능력에 대해서 그 이전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윈이 한 얘기예요. 다윈이 이제 인간과 동물의 지적인 능력에는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종회기원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The Descent of Man, 인간의 유래라고 하는 종회기원이 나오고 나서 한 15년 뒤에 쓴 책에서 인간의 지적인 능력과 동물의 지적인 능력을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의 지적인 활동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과 고등동물, 특히 영장류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다. 동물들에게도 숙고의 능력이 있다. 즉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 있고 선택의 능력이 있고 기억하는 능력이 있고 상상하는 능력이 있고 관념을 엮는 연상의 능력이 있고 심지어 추리하는 이성의 능력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하나요? 동물에게 기억은 있지만 숙고와 상기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점에 관한 한 동물과 인간의 인지 능력의 차이에 관한 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다윈의 사이에는 입장차가 존재합니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숙고와 다윈이 생각한 숙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옳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I 쪽으로 다시 소개를 하면 이 인공지능 분야 대가 벤 괴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6년 9월 29일에 9월 하순에 우리나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도 만났다고 해요. 국회의원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요 9월 1일부터가 김영란법이 발효된 달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김영란법이 이제 발효가 됐다라고 하니까 벤 게르젤이 하는 얘기가 인공지능 로바마, 그 당시 대통령 오바마였어요. 그래서 로바마가 개발이 되면 그런 김영란법 같은 거 필요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로바마가 완성이 되면 부패를 척결하는 사회 정치적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로바마는 비이성적인 감정에 지배되는 인간 두뇌의 단점을 배제하고 가장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부정부패가 자리 잡을 공간이 사라진다. 당연히 인공지능 개발자니까 인공지능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막 환호를 했나 봐요. 네. 게다가 2016년 3월인가 4월 달에 이세돌이 그 알파고에 졌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우리나라 인공지능에 대한 그 기대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높아져 있을 때니까 이 사람이 딱 와가지고 거기를 딱 건드린 거죠. 인공지능 개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면서 이 인공지능은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벤 괴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플라톤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플라톤이 국가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측정과 계산과 계량이 인간의 악을 바로잡을 구원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수치로서 측정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인간 세계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라톤은 제왕학의 기본적인 내용이 다 수학 아니에요. 기하학, 입체기하학, 천문학, 화성학 다 수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을 제왕학의 내용으로 소개를 하면서 제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플라톤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에 비해서 고통에 대한 기억과 비탄적으로 인도하며 이에 물릴 줄도 모르는 부분은 비이성적이고 게으르며 비겁과 친근한 것이다. 즉 인간의 이성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수학적인 능력을 개발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비이성적인 감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비이성적인데 호소하는 문학, 시인들 이런 사람 다 추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호메로스도 추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은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이런 얘기 안 하지만 그 개발의 근본적인 논리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인간의 문제는 AI가 푼다. 인간의 문제는 AI가 푼다. 인문학하는 사람들, 책 쓰는 사람들, 또는 그 책에 대해서 강연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뒷전으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에 대해서나 동물에 대해서나 기계에 대해서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상상이나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 그리고 기계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결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상상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데 그 상상의 내용이라든지 방향 이것을 따져보면 2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한다면 그때의 상상에 대한 철학적 비판과 성찰의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런 배경에서 저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동물과 AI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기억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기억이 중요하느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행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된다.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습관이 든 상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습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 기억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선행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늘 즐거움의 기억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선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행동 이론을 연구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의외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도 그렇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억은 제멋대로거든요. 기억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끊임없이 바뀌고 이래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요구에 기억이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질 못해요. 기억이 불확실하고 기억이 주관적이고 제멋대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이 이 기억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연구를 빼놓고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이고 그래서 이제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태어날 때 할 수 있었던 것 이외에 태어날 때 알고 있었던 것 이외에 모든 아는 것은 다 기억 덕분이죠. 사실 기억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치매 환자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납득이 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이 퇴화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 기억이 없이는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앞으로 아주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많이 얘기하는 게 그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같은 건데 거기 보면 뭐 마들렌의 냄새를 맡고서 옛날이 생각나고 뭐 뒤뚱거리는 블록을 걷다가 뭐 과거가 생각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아르고스가 오디세우스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냄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그 개를 뭐 2, 3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갖다 놨더니 이 개가 그 다음날 뭐 며칠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더라. 냄새 가지고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후각적인 기억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고 또 오래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들은 이제 단기 기억으로 순간적으로 받아들여졌다가 이제 뭐 잠을 자면서 해마의 기능을 통해서 이제 장기 기억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장기 기억 체계를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절차 기억, 의미 기억, 뭐 일화 기억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구분 방식이죠. 절차 기억은 그야말로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또는 뭐 악기를 연주하는 것 이런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억, 즉 몸의 기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내가 기억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non-declarative memory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명시적 기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또 의미 기억이라든지 일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의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팩트에 대한 기억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2001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쌍둥이 빌딩이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당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일반적인 사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사실은 나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겪은 사실이 아닌 일반적인 사실들을 가리키는 거죠.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외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세만틱 메모리, 의미 기억, 정보 기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일화 기억이라는 게 있죠. 일화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겪은 이벤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기억하는 것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기하학 수업을 듣던 수학 시간을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두 번째 경우가 바로 일화 기억이죠. 내가 어떤 곳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어떠한 인상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중심에 놓여 있고 내가 겪은 에피소드에 대한 기억, 이벤트에 대한 기억을 일화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장기 기억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도식인데 이런 기억론의 입장에서 동물과 비교해 본다면 동물도 사람처럼 기억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거 만드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지? 동물도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동물이 기억에 의해서 학습을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사람처럼 기억한다는 얘기는 사람보다 못하게 기억을 한다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가 개의 후각 기억을 따라갈 수가 없죠. 어떤 기억은 동물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동물도 기억을 하는가? 인간의 경우에는 어떨까? 이미 소개를 드렸던 내용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러냐면 인간만이 숙고할 수 있다. 인간만이 상기할 수 있다. 동물들은 기억이나 학습에는 참여하지만 숙고도 상기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기나 숙고나 다 일종의 추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에서의 탐구를 동반하는 숙고나 상기는 동물들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침팬지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보면 침팬지 같은 경우나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 이외의 것도 다 기억해서 하나의 그 전체로서 기억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연상을 통해서 다 기억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얘기는 인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지형으로 기억할 내용을 찾아나간다. 그걸 일컬어서 상기라고 부르는 거죠. 리콜렉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다. 내가 어떤 사진을 봤다. 그러면 이거 언제 찍은 거지? 네?
봄에 찍었나? 가을에 찍었나? 겨울에 찍었나? 아, 이건 봄에 찍은 것 같아. 내가 봄에 입고 다니던 옷이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거 어디서 찍었나? 경주에서 찍었나? 부여에서 찍었나? 아, 이게 경주에서 찍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면 누구랑 같이 갔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서 그 단서를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다시 다 복원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쫙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연상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묻는 거죠. 이게 어디지? 아, 이거는 아니고 왜 이거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하고 그리고 왜 이게 아니고 저것인지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추리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되새겨낼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상기는 추리다, 탐구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얘기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툴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인간의 에피소드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피소드 기억은 최근에 진화했고 늦게 형성되고 늦게 일찍 퇴화되는 뇌정신의 신경인지적 체계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볼 때 제일 늦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심피질이 관여하는 기억이고 그리고 사람이 노화가 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일화 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건 과거지향적이고 그리고 다른 기억 체계에 비해서 손상을 쉽게 입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매 같은 게 올 때 에피소드 기억부터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에피소드 기억을 통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에피소드 기억이 사라지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툴빙은 뭐냐면 이것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일 것 같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관적 시간, 즉 과거, 현재, 미래를 통과하는 정신의 시간 여행이 바로 이 에피소드 기억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달리 얘기하자면 에피소드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찾아낼 수도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대로 상기나 숙고나 모두 추론에 의한 인지적인 작용이고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더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에서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건데 일화 기억은 한 경로를 정신에 새겨두는 순수한 기억 능력 그 이상이다. 즉 이렇게 연상을 통해서 기억해내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면서 일화 기억은 사건에 대한 가치 평가를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 평가는 비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 이거고 왜 이건 아니지? 그런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또 이것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낸다. 계획을 할 때 여러 행동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잖아요. 제가 뭐 몇 월 달에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뭐 어디를 방문해야지. 아니면 몇 월 달에는 이곳을 여행한다면 어디를 방문하면 좋겠네. 이런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미래 계획이고 과거를 상기할 경우에도 그때 작동하는 인지적인 작용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대안적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기억의 능력이다. 일화 기억의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더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고백록에서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경험에서 온다. 뭐 나무가 뭔지, 뭐 사과가 뭔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억에서 경험에서 오는데 우리에게 신의 관념이 주어져 있다면 이 신의 관념에 상응하는 경험은 뭐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신의 관념은 도대체 경험이 아닌 어디서 오나라고 해가지고 신의 관념의 기원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의식 활동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기억은 일종의 보물창고다. 이 기억 안에서 나는 나를 발견한다. 기억이 없으면 나는 없다. 그리고 무엇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모든 정보들이 다 이 기억을
통해서 주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어땠는지도 기억을 통해서 파악을 한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화 기억을 떠올릴 때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으로 같이 떠오르죠.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았던 친구, 고등학교 때 보기 싫었던 친구 떠올리면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때의 감정이 같이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혹은 나에게 어떤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체험들, 이런 것들은 늘 언짢은 기분과 함께 오고 오히려 감정이 자세한 정보 내용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이 어땠는지도 떠오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억의 보고에서 나는 이미 경험한 것들이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들의 상들, 시밀러리티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미래 행동을 떠올리게 된다. 즉 상기를 통해서 우리는 숙고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는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얘기하고 결국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아마 철학사에서 기억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사람을 두세 명 꼽는다면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이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베르그송 같은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동물이 왜 사람처럼 기억할 수 없을까? 사람에게는 추론 능력이 있는데 이 추론을 동물이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처럼 기억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왜 추론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거를 단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추론의 기능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카드놀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카드놀이를 생각해 보세요. 2패를 낼까? 2패를 낼까? 2패를 내야지. 왜 2패를 내지 않고 2패를 낼까?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카드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고스톱은 잘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인 한에 있어서는 추론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동물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많은 동영상은 떠 있지만 침팬지가 카드 치는 건 한 번도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거를 보면 이런 아주 기초적으로 인간의 추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카드놀이가 있는데 이 카드를 통해서 침팬지의 인지 능력을 아직까지 시험한 적도 없고 그거는 시험한 적이 없는 이유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동물행동학자도 아니고 직접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도 침팬지가 카드놀이 하는 거를 나에게 보여준다면 기꺼이 내 의견을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